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농심과 오리온이 오늘부터 평균 10%가 넘는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고물가 속 소비재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원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 아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린이 시신 두 구가 가방 안에서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여성은 범죄인 인도 심사를 통해 뉴질랜드로 송환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명대로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올가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만날 예정인데 사드 기지 정상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전할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이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의 이른바 팽대세를 거두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195조 원 규모의 세금을 걷어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고물가와 증시 급락에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정치권도 경제 민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 경상수지 또 외환 보유액, 재무 건전성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민생을 더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잡고 빚이 많은 서민들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라면, 과자 가격 인상에 전기가스, 택시요금까지 오르고 환율 불안에 무역 적자까지 경제가 위기인데 대책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차례로 듣고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경상수지라든지 또 우리의 외환 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 건전성은 아직도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들의 그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 턱끝까지 차올랐고 코스피는 한때 2,400원 선이 붕괴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공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빠질 위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입니다. 여야의 진단이 이렇게 다릅니다. 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법원의 판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 세계가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금리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크게 올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상수지 외환 보유액, 재무 건전성 국민들이 걱정할 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거시경제 관리도 중요한데요. 네. 이제 민생 현안이 이게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위험을 차단하거나 또 방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시급한 게 지금 오늘 그 서민들에 대한 이제 그 이자 부담 또는 네. 그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기 연장 조치를 하겠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지금
그 촉구를 해왔는데 그렇군요. 예. 오늘 대통령이 오랜만에 아이가 좀 반가운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그 취약계층에만 그치지 말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이게 뭐 취약계층 한두 명이 위험한 게 아니고 네. 뭐 수십 명, 수백 명 영향을 받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 이제 이 만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말에 만기 연장 조치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합의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금융위를 통해서 계속 예. 촉구를 했었죠. 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랄 해저드가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뭘 해보겠다 이런 좀 예. 원론적인 답변만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인 이런 정부 의지를 좀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아마 이것도 그 현장의 금융기관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뭘지 그런 것들을 지금 금융위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오래 생각해왔던 것이라고 하고요. 대통령도 강조한 만큼 이제 서민들의 대출금리 좀 낮춰주고, 그죠? 고정금리를 좀 바꿔주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정부 여당 어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대책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죠. 네. 근데 그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재정 정책을 확장 그 정책으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 풀렸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려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거기다가 그 아시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이 또 그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또 작용을 했고 네. 지금은 또 미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고 그래가지고 또 금리를 뭡니까 울트라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예. 0.75%라고 어마어마한 0.75에서 지금 1%포인트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은 그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네. 또 외화가 유출된다든지 또 우리 원화 가격 그 가치가 또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게 또 물가 또 압력 또 상승 압력이 되기 예. 때문에 정부로서는 참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방어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울트라 스텝을 실제로 단행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도 같이 했다가는 물가가 또 엄청 올라가고 대출 그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또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또 안 하면은 또 외화가 빠져나가고 금리 역전 때문에 외화가 또 빠져나가고 외화 빠져나가면 또 그게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 한원도 그렇고 경험 있는 분들이 수장이 돼 가지고 이제 가장 그래도 적합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 대응을 그래도 아직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오늘 좀 그 아까 우리 박홍근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 건전성 문제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 그 이제 재정 준칙 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그게 조금 전 제가 속한 기재위에서도 이야간에 논란이 됐는데 야당은 아직도 돈이 우리가 풍부한데 국간이 가득 차 있는데 어려울수록 왜 돈을 풀어야 긴축하냐?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하고 긴축하냐? 있는 왜 거죠? 쪼냐?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박홍근 대표님 말씀 기조하고 이게 반대라 가지고 정부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여야가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예. 그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게 또 이제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사실 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돈을 걷어들일 때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의 돈이 있는 거고 또 서민들의 돈이 있잖아요. 예. 어느 돈을 먼저 걷어들일까?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걷어들인다가 정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걷어들이냐 이게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좀 많은 분들, 여유가 있는 분 돈을 좀 먼저 걷어들이고 예. 서민들 돈은 급격하게 걷어들이면 또 이게 민생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네. 이걸 좀 조절하고 그게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우리 서민 그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 내지는 그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바꾼다든가 중금리 저금리를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채무 조정 문제 네. 또 금리 조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단 정책적인 현안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재정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재정 문제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감세예요. 대기업 뭐 법인세 감세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예. 감세라든가 이런 부자 감세들인데 이거는 있는 분들을 물론 여기서 뭐 불합리한 조세 체계는 뭐 합리화시키는 건 좋아요. 지금 시점이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위축돼 버려요. 그러면 사실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뒷받침하는 돈을 더 마련해야 될 상황인데 예. 오히려 보통 조세의 근원은 대부분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 있는 분들 돈을 올해가 말고 다른 해에 조금 조절을 하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좀 호소를 예. 해서 이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올해 이렇게 급하게 부자 감세하고 또 우리가 초과세수가 매년 있어 왔어요 그동안에. 예, 예. 올해 초과세수가 그 예상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는 약화될 거다. 예. 그게 좀 걱정해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것도 또 일리가 있는데 네.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대책 대응 지원을 하려면은 그 조세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데가 주로 기업들입니다. 예. 기업들이 그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고 그러려면은 기업 활동을 투자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야죠. 네. 그것도 동시에 해가지고 있는 것만 걷어가지고는 안 되고 돈 더 산업 더 하고 사업 더 하고 매출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것도 같이 해야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기업 그 활동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 많이 가만히 앉아 또 돈방석처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또 세금 얼마 더 깎아주기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세금 깎는다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몇십 년 동안. 네, 진단 해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무능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 나라 기금이 줄줄이 샜다. 표본 조사해봤더니 2,000건, 2,616억이다. 국무조정실 발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저 대통령이 너무 좀 가벼우신 것 같아요. 저 정도면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에서 예. 확인된 사실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대통령 한마디가 얼마나 중합니까? 저 정도로 그 국민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큰일 났구나. 저 범죄 아닙니까? 예. 저런 식의 범죄 행위는 정말로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범죄가 이런지 확정된 다음에 국민들한테 발표해 늦지 않아요. 네. 이미 무슨 뭐 그게 만약에 전 정권에 이루어졌다. 그럼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거를 대충 저게 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의 잘못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잘했는데 저 국무조정실에서 뭐 정치적으로 이걸 뭐 전임 정부라고 그래서 좀 뭐 왜곡을 하는 건지 몰라요 이걸 아직.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만약에 뭐 샜다거나 이런 혐의가 있다면 예.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법 수사를 위반되는 해서.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정부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지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예. 왜 대통령이 수사도 안 한 걸 가지고 미리 다 예단해서 얘기를 합니까? 난 네. 진짜 답답해요. 예. 그래도 기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례 중에 극히 일부만 표본으로 샘플로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불가피하게 전수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일부 필요하면 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표본조사에서 드러난 것도 거의 범죄 행위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바로 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난 정부 때 이미 태양광 사업 한다고 할 때부터 예. 저 같은 사람도 그 사실은 안 되는 사업이고 저러다가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재생 사업 추진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저거 하려면은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그 붓다 보면은 돈이 또 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그때 포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돈을 혈세를 퍼주고 가면서 수익성을 맞춰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저 틀림없이 저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돈 빼먹는데 선수들이 진짜 날파리처럼 몰려들 거라고 다 감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중 일부가 또 그때 사건 드러났어요. 민주당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그 사업했다가 결국 이제 사법 처리까지 됐는데 그때 저는 그 계기로 빨리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부패가 확대 안 되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 덮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탈원전 태양광 사업을 갖다가 검과학적으로서 모설박을 놓으니까 밑에서 아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부를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대통령 말씀 안 하셔도 그것도 아마 사법 처리 법률 문제로 다 넘어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전모가 드러날 것 같아요. 무슨 뭘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 이러면 국민들이 야, 태양광 나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예. 태양광 정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 없이 시장 논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 이 오존층 파괴, 이 기후 변화 못 막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리백 시대를 당연히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하지 말자고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그건 수사를 해서 밝혀서 그 비리를 문제 삼아야지. 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문제다? 예. 그럼 태양광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두 가지 문제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문제죠. 예. 수익성이 안 맞은데 내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한 거는 돈이 100원 들어갔기 때문에 100원 이상 받아야 한전이 100원 이상 사줘야 이게 수익이 되는데 예. 한전은 원전이나 나머지 걸로 이제 발전하면은 50원, 40원에도 발전이 되는데 왜 네. 120원 주고 살 리가 없잖아요. 한전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적자하면 회사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돈을 국민 혈세를 퍼부어줘가지고 120원 받게 해준 거잖아요. 예. 그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게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몇 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한 1, 2년 시범 사업으로 좀 부어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손을 들은 거고 두 번째는 돈을 그렇게 지원할 때 우리가 사례를 보지만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땀 흘려서 도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날파리들이 꼬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정부는 무조건 뭐 탈원전하고 신재생 가야 된다는 그것만 보고서 뭐 밀어붙여 말하면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이 이제 미래 신재생 에너지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당하게 추진되고 그 예산이 쓰일 곳에 쓰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는 곳에 쓰이고 부당 대출됐다면, 부당 지원됐다면 당연히 조사를 그렇죠. 그건 해야 당연히 된다. 그건 예, 이건 개별 뭐 여야가 같은 사안별로 생각인 것 같아요. 조사 수사해서 네. 처리하든지 해야 될 사안이지. 예. 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 정권과 정부 차원에서 이걸 몰고 가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관련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여야의 충돌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속보가 또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이번에 가죠. 이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약 30분씩 대면해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첫 해에 있었고 그동안 계속 추진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요. 근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 유엔 총회 때 열릴 것 같습니다. 또 관련 소식이 또 뭐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유엔 총회 때 한미 정상회담 30분씩 되면 뉴스 속보 전해드리고요. 국가안보실에서 이야기는 한일 정상이 만남에 흔쾌히 합의를 했고 의제는 아직 안 정했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방 키워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업외교 이렇게 전해졌고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일단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3차 가처분 신청 신문을 어저께 했고 그런데 이 외와 이번 별개로 원내대표를 또 새로 뽑기로 했잖아요. 예. 네. 조혜진 의원님도 원내대표 나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난 4월에 네. 권성동 대표하고 이제 경합 같이 이제 경쟁을 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에 저를 원내대표 시켜주시면 좋고 만약 안 시켜주시면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이번에 꼭 시켜달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야기하셨군요. 예. 그 뒤로 이제 내년 4월에 임기 권성동 대표 임기 끝나면은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어서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고 예정에 없던 선거를 하게 돼서 좀 고민이 됩니다. 또 제가 표를 얻어야 될 우리 당내의 여러 의원님들이 그 갑자기 하게 된 이 원내대표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좀 감안도 해야 되고 제 유권자들이니까. 예, 그래서 예. 좀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근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이거 추대는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그렇죠. 이영호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영호 물론 의원 이제 했죠. 후보 등록은 토요일이니까 뭐 드물긴 하지만 출마 선언은 했는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데 네. 이제 토요일 후 이제 등록을 하실는지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분이 또 출마 선언하시고 토요일 등록하실는지 그런 걸 이제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2명 이상 이 등록하면 무조건 경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이 이제 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전술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 더 나눌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가는 기간에 대단한 무리수가 나올 것 같다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체리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휴가 사이에 이제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어쨌든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도 보면은 그 전에도 나토 가신다 할 때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네,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윤리위 회의에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추가 징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리위가 오늘 저녁에 열리는죠? 아니요, 28일로 28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별도 또 뭐 사전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군요. 28일로 알려져 있는데 징계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를 잡은 걸 보면은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많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추가 징계를 한다면 제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탈당 권유하고 제명인데 탈당 권유나 제명이랑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윤리가 한 번 더 열려서 징계를 논의하면 그 전에 있었던 징계보다 더 예. 강한 징계를 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당헌 예. 단계에 규정돼 있는데 더 강한 징계는 탈당 권유하고 제명인데 탈당 그렇군요. 권유도 권유했는데 열흘 동안 탈당 안 하면 자동 제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결과적으로는. 제명되면 예.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가처분 소송 제기한 것은 각하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직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징계 효력 자체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법원이 받아들여 가지고 제명이 취소된다 하면 또 당원 자격이 또 복구되는 거니까 네. 자기를 복구하기 위한 소송은 뭐 법 논리적으로는 허용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예. 문제는 좀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무리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 당 대표직 6개월 정지한 건 저는 그 당시도 무리한 예. 징계라고 봤는데 지금 상황은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너무나 이 선을 넘은 좀 지나친 은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극단적인 은행을 너무 많이 했죠. 대통령에 대해서 뭐 조롱하거나 뭐 비아냥거리거나 또 뭐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뭐 폭로하거나 또 당에 대해서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소송 대응을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더 추가 징계 요인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징계가 나온다면 그거는 꼭 뭐 윤리만 탓할 수는 없고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3차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김종민 의원께서는 이 지금 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뭐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이 정당의 일이라는 거를 법원의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법원의 그 재판부 한 분의 판사가 네. 뭐 하루 이틀 뭐 심층적으로 신중하게 보시긴 하겠지만
그 한두 명의 판사에 의해서 정당의 운명을 내맡긴다는 게 예. 이 정치의 완전한 실종이거든요. 그 저는 국민의힘이 그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이 사안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네. 정치를 포기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정당을 뭘로 보겠습니까? 가처분 심판에 의해서 이 운명이 좌우되고 당이 왔다 갔다 하는 정당에 뭘 믿고 표를 주고 거기다 어떻게 권력을 맡기고 국회를 맡기고 대통령을 맡깁니까? 네. 저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좀 각성하고 중단해야 됩니다. 네.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죽이고 정치인들은 그 무슨 면목으로 국민들한테 나서서 표 달라고 그럴 겁니까? 네. 그럼 사법부의 판단이 좀 과다하다고 보세요? 최근에 아니요,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 사법부는 관련해서? 예.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갖고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예.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 판단해 소신껏 해야지. 그거를 뭐 권성동 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협박한다고 말 듣고 그러면 사법부 전체 신뢰가 망가져 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건 사법부 문제가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끌고 간 이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영수회담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듭 영수회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취임 후 보름 만에 5번 요청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네. 보통 당 대표가 새로 되면 네. 당연히 여야 대표회담이나 아. 대통령과 야당이면 대통령과의 뭐 회담을 추진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1대1이 아니어도. 네. 그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당 대표가 돼서 뭐 이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구상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표출하는 거니까 네.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건데 네. 근데 마침 이게 이제 사법 사안이 걸려 예. 있잖아요. 사법 사안이 걸려 있으니까 뭐 그거를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아.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무슨 협상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제 보는 건데 이재명 저는- 대표는 민생을 이야기하자라고 계속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민생 상황 자체나 네. 국정 상황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네. 당연히 만나서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함께 여야정 정책 협의를 해야 될 네.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다 대통령도 이런 기회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 몇 프로 아니에요? 30%뭐 이러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네. 무슨 정책을 해도 국민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이럴 때 정당 대표들과 함께 회담을 해서 뭘 합의를 이룬다. 그러면 대통령의 정책 추진도 혹시 탄력을 받을 수가 네,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해외 순방 마치고 나서 다 같이 만나지 않을까 각 당 대표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정보다는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 사정이 그렇죠, 아직. 엉망이니까 이게 무슨 여야정 정책 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지. 지금. 가처분 뭐 28일 날 이후로 나올 예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치적 플리바게닝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불행하게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야당에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그 제1성으로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다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영수회담 하자, 영수회담 하자, 영수회담 하자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만나서 사법 이야기 뭐 이런 거 사법 리스크 이런 이야기 빼고 민생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제가 그 보통 그냥 한번 던져놓으면 이제 대통령 쪽에서 고민해보고 네. 이제 답을 또 기다리는데 사흘에 한 번꼴로 이야기하나 보고 저는 저건 다른 배경이 있구나라고 예.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만나서 자기 사건 이 단판 정치적으로 단판 짓고 거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그런 의심이 여러 듭니다. 당 대표들 같이 만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이게 1대1 회담이거든요. 예. 자꾸 1대1 회담 하죠 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 아닌가. 그 나중에 또 배석자도 또 빼고 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지금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 맞대려고 한다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예. 이야기한 여야 대표 회담을 받아야 되고 그걸 받으면은 그 정치적 거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거 안 받고 계속 1대1로 만나자 영수회담 하자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제가 보는 시각이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저건 여야 사실관계를 영수회담. 바로 잡아야 되는 게요. 네, 말씀하세요. 1대1 영수회담이 아니고 네. 정당 대표도 같이 만나도 좋다고 여러 번 네, 얘기했어요. 그것도 수용을 다 했잖아요. 그건 영수회담이 아니죠. 예. 영수회담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건 여야 1대1 그거를 회담 다 영수회담이라는 수정해서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귀당이 국민의힘 정리가 상황이 안 된 게 문제지. 아니, 저희도 다른 문제는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잖아요 지금. 아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인데 참석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정치권 이슈 짚어봤고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함께했습니다.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 하반기 코로나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 당국이 독감 백신 접종 일정을 발표하고 대응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대유행의 끝으로 가는 길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방역 당국이 10월에 또 한 차례 파도를 예상했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유행 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네요. 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고 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코로나 유행은 감소 경향이 유지될 거라며 향후 코로나 유행 종결까지 위중증 환자를 잘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코로나와 계절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과 관련해 독감 백신 접종 세부 일정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개량 백신인 모더나 2가 백신도 다음 달부터 접종하지만 세부 일정은 이달 말에 따로 발표합니다. 일단 발표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부터 살펴보면 21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미만 가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감 백신을 맞는 영유아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접종은 다음 달부터인데요. 10월 5일부터는 어린이와 임신부가 12일부터는 만 75세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동절기고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아서 자연 면역이 감소한 만큼 유행 가능성이 크다며 독감 백신을 꼭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1000여 명으로 지난주 대비 1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91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는 72명으로 이번 재유행발 위중증 피해도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의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경영진 개편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쇳물을 녹이는 고로의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며칠간 복구 작업이 이어지며 고로는 다시 돌게 됐지만 침수된 공장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정부는 열연 공장 등이 정상 가동되려면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열연 공장 같은 열연 2공장 같은 경우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상당 기간 복구에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문의 보도자료에서도 수해 복구 활동만 소개할 뿐 공장의 피해 정도와 재가동 시기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포항제철소가 입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기록적 폭우에 만조가 겹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수해 복구와 철강 수급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원인 등을 분석하고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태풍 피해 조사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최종우 포스코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정부 때 임명돼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고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전례 없는 피해를 본 포스코에 또 다른 인사 태풍이 몰아치는 것은 아닌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고객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비한 금융권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개별 금융기관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시스템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파업 예정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등 재판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물러난 지난 4일 이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임명 동의안 제출 한 달, 인사청문회 종료 보름이 지나도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는 적법하고 85만 원 향응 검사 면직은 부당하다는 과거 판결이 특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이재명 대표 기소 등으로 인한 어지러운 정국이 악재로 겹치고 다음 달 초엔 국정감사까지 시작되면서 자칫 인준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난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연루됐던 박상옥 전 대법관의 인준안은 국회 제출 100일 만에 어렵사리 통과됐고 위장 전입과 코드 인사 등의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환 대법관은 제출 80일 만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가 가결됐습니다. 대법관 공백은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오석준 후보자가 김재형 전 대법관 사건을 승계받을 경우 남겨진 본안 사건 300여 건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다른 사건까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김재형 전 대법관이 처리를 미룬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관련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데 언제 대법원 결정이 나올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약 없는 인준 지연 탓에 애타게 선고를 기다리는 재판 당사자는 물론 대법원도 국회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승마장에서 50대 간부가 교관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YTN이 승마장 CCTV 화면을 확보했는데 간부가 손과 발은 물론이고 둔기까지 동원해서 구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성을 발로 강하게 걷어찹니다. 쓰러진 남성의 머리를 때리더니 무릎으로 가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구석으로 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달려오더니 상대방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이곳 승마장에서 벌어진 일방적 폭행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승마장 고위 간부였고 피해자는 승마장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교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뒤에도 무릎을 꿇린 채 굴욕적인 시간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나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죽기 싫었어요. 둘은 동년배였는데 최근 승마장 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간부의 모욕적인 언사를 참지 못하고 자신도 반말로 대응하자 화면 속 폭행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교관 생활 할 것이지 뭐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드느냐 뭐 하면서 저한테 막 따졌어요. 욕을 하면서 막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곧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20대가 경찰서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0분쯤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난 21살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경기도 시흥에서 체포돼 여수경찰서로 호송된 뒤 입감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도주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을 모집해 금은방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20살 A씨 등 16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대전 지역 금은방 2곳의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서 8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격인 A씨 등 3명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 범행을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10대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 무력 법제화에 나서며 핵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5년 만에 재가동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더 강화된 핵 억지 구상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만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가까이 만에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워싱턴 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최근 핵 무력 법제화에 나선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 만큼 새로운 핵 대응이 필요한 시점. 조 차관은 한미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를 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 보다 강화된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협의해서 확장 억제는 핵을 핵으로 막는 억지력을 동맹국으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과거 핵 우산의 재래식 무기 사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핵 억지 전략을 말합니다. 조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끝내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미국 국무부도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 expect that the DPRK's new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part of that discussion.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한미 국방 외교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회의를 마친 뒤 공동 발표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더 흐려지겠고요.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앞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충남, 영서 중북부에 5에서 40mm, 제주도는 내일까지 80mm가 넘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일본 열도를 따라서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